안녕하십니까. 네. 코모키 비누과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한 달 만에 여러분들하고 어, 이비인후과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는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이제 슬슬 여름처럼 더워지고 있죠. 근데 날씨는 더워지는데 날은 굉장히 화창하지가 않고 계속 뭐 흐렸다 겠다 바람이 많이 불고 또 비가 오기도 하고 또 뭐 화창하게 뭐 햇빛이 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는 조금 확실히 더워지고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곧 여름이 시작될 것 같은데 뭐 이번 봄은 왠지 뭐 그렇게 큰 이변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외래 환자들도 뭐 감기 환자들이나 알러지 환자들이 비교적 예년에 비해서 좀 줄어든 편입니다. 어 간혹 코로나 환자들, 코로나가 좀 지역적으로 좀 이렇게 회사 같은 데 인제 단체로 좀 걸려서 코로나 환자들이 쪼끔 간혹 눈에 띄긴 하지만 별다른 뭐 심한 전염병 없이 지나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감기라든가 일반적인 감기라든가 알러지 비염 환자들은 여전히 있지만 그래서 뭐 봄철에 유행하던 어떤 뭐 유행성 뭐 이런 전염병 같은 것들은 원래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지금 대선 후보 토론회를 하나 보죠. 김민 님이 대선 후보 토론회를 포기하고 이 방송을 보러 오신다고 했는데 이거 틀어 놓고 또 같이 보시죠 뭐. 요즘 뭐 그 좀 꿀잼인 모양이던데. 예. 그러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제 질문을 주시면 그것들에 대한 대답을 제가 하나씩 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날씨가 하여튼 뭐 되게 따뜻해지고 저는 인제 벌써 여름 휴가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름 휴가 지금 새롭게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예. 자 그래서 질문들을 인제 하나씩 봐 드릴 텐데 뉴님, 예 뉴님 안녕하십니까? 목이 뜨겁고 통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목이 뜨겁다는 게 따갑다는 말인지 뜨겁다는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뜨겁다. 목이 뜨겁고 통증이 있다. 약간 목에 열이 나고 하시는 모양인데 요즘 목감기 환자들도 은근히 많죠. 열이 나거나 보통 목감기 패턴을 보시면 침 삼킬 때 목이 좀 아픈다거나 아니면 목에 뭔가 걸린 것 같던 이물감이 생기고 이내 곧 침 삼킬 때 아프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열이 나기도 하죠. 몸살기가 있고 머리가 아프고. 그다음에 인제 목 아픈 게 쪼끔씩 나아지면 기침 가래로 바뀌고 이게 일반적인 목감기, 인후염의 특징입니다. 이럴 때는 초기에 인후염 초기에는 가글링 많이 하시고 물 많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목 아픈 걸로 시작해서 기침 가래로 끝이 나는데 목 아픈 거는 한 2-3 일이라고 따지면 가래 기침은 한 4-5 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목이 아픈 것보다는 가래 기침이 나중에 더 애를 먹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미리미리 가글링을 좀 하시고 물을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목이 뜨겁고 통증이 있는 갑상선 기능 저하인 경우에 목에 통증이 있는 경우는 잘 없죠. 갑상선 기능 저하는 대부분 갑상선염으로 인해서 심한 갑상선 염증이 생겼을 때 초기에 갑상선 수치가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갑상선에 염증이 많이 진행이 된 다음에 이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상선 기능 저하가 의심이 된다면 피 검사에서 갑상선 수치가 바로 나올 테니까 환자분이 따로 갑상선 검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갑상선염이 있는 경우에 심하게 갑상선이 있는 위치는 여기죠. 여기가 아픈 거죠, 여기. 목 안에 침 삼킬 때 아픈 게 아니고 여기를 만질 때 좀 통증이 있습니다. 비교적 염증 초기에는 통증이 있지만 대부분 통증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 그래서 그리고 보통 갑상선염인 경우에는 기능 저하보다는 기능 항진이 많고요. 기능 저하인 경우에는 기능 저하는 어떨 때 오냐면 갑상선을 염을 한참 앓고 난 후에 잘 기능 저하증이 옵니다. 그거는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네요. 모두님 비행기 탈 때마다 귀가 너무 아파서 힘들다고 하셨네요. 예. 스쿠버 다이빙 배울 때도 귀가 아파서 그만뒀다. 기압 변화에 예민한 체질도 있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네, 맞습니다. 기압 변화에 예민한 체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 기압이 바깥 기압하고 내 몸 안의 기압, 특히 그 귀 안쪽의 기압을 조절해 주는
기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이관이라고 하는 곳인데 귀하고 코가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귀 안의 압력을 갖다가 코 쪽으로 통해서 이제 압력을 조절해주는 그런 환기구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코를 세게 풀거나 이렇게 들이마시거나 하면 귀가 갑자기 멍멍해지거나 귀 쪽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귀가 멍멍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비행기를 타고 높은 데 올라갔다가 코를 이렇게 막고 이렇게 바람을 세게 불면은 귀 고막이 펴져서 또 뻥 뚫리기도 하고 이게 이제 코하고 귀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인데요. 얘가 하는 역할은 우리가 강제로 이렇게 안 하더라도 자동으로 귀 안의 압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관은 보통의 사람의 경우 감기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 다 자동으로 우리가 뭐 어떤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귀 안의 압력을 바깥 대기압하고 맞추도록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물론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막 0.5초 만에 압력을 조절해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할 때 갑자기 고도가 달라지면은 그 달라지는 고도에 의해서 생기는 압력 변화의 속도를 이 압력을 조절해준 기능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 뒤짐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멍멍하다가 뭐 그 비행기를 타고 좀 한참 이제 올라간 다음에 뭐 물을 마신다거나 침을 삼키거나 하면 갑자기 뻥 뚫릴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관이 늦게 시간 뒤짐이 있게 작동을 해서 그런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큰 문제 없이 감기 기운이 없을 때 잘 작동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비염을 많이 앓았다든가 아니면 뭐 아데노이드라든가 편도 같은 걸 많이 앓았다. 이비인후과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던 사람들 경우에는 이 이관이 발달이 좀 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관 기능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도 중이염이 자주 걸리고 뭐 비염이나 알러지 때문에 코나 이런 게 자주 문제가 됐던 사람들인 경우가 많고 이런 사람들 경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스쿠버 다이빙은 반대의 경우죠.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거하고 반대의 경우로 이제 또 압력이 높아져서 또 생기는 문제인데 이런 급격한 압력 변화에 대한 대응을 잘 할 수가 없게 돼요. 이관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기압 변화에 예민한 체질이 예민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예민한 게 아니라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죠. 남들은 잘 조절을 잘 할 수 있는데 그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 약이 있어요. 이 이관을 잘 뚫어지게 해서 잘 작동을 잘하게 하는 약이 있는데 그 점막 수축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탄다거나 이럴 때 미리 이제 저희 병원 같은 데 이제 미리 비행기 타기 전에 그 약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약을 점막 수축제 같은 약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코감기나 이런 게 있을 때 잘 생기기 때문에 뭐 비염이나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 감기 기운이 있거나 이럴 때는 좀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코감기를 줄여주는 약, 그다음에 감기약 같은 걸 잘 챙겨서 미리 드시면 이런 그 압력이 차이 나면서 생기는 어떤 힘든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님도 이비인후과 한번 가셔서 지금 같은 상황을 모든 동네 이비인후과에 다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뭐 특별하게 누가 아주 잘 보는 사람이 보는 그런 질병은 아닙니다. 가서 지금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필요한 약들을 처방받으실 수 있고 또 뭐 근본적으로 비염이나 알러지나 이런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해피 에버 애프터님 요즘 주변에 코감기나 인후통 환사하는 사람이 부쩍 늘어있는데 이비인후과에서는 어떤 질환이 요즘 가장 많이 나오나요? 단순한 감기랑 바이러스 후염 같은 걸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요즘 가장 많은 거는 알러지 환자들하고 그다음에 목감기 환자들이 많습니다. 요즘 목감기 인후통을 흡수하고 열이 나는 거니까 크게 두 가지죠. 맑은 콧물 나고 재채기 나는 알러지 비염 환자들, 그다음에 침 삼킬 때 목이 아프고 열이 나고 뭐 갑자기 어젯밤부터 몸살기가 있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이 아프다 이런 인후염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요즘 가장 많습니다. 그럼 단순한 감기랑 바이러스성 후두염 같은 걸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 감기랑 바이러스 후두염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몸에서 이제 바이러스를 추출을 해서 이게 후두염을 일으키는지 뭐 이런 바이러스를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그 바이러스를 구분하려면 이제 바이러스를 채취해서 그걸 배양을 하고 또 뭐 실험실에서 그
실험실에서 그 바이러스 동정을 해서 그 검출을 해내서 그걸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감기 환자들이 보통 일주일이면 끝이 나는데 그거를 동정하고 뭐 하는데 벌써 한 3-4일 걸릴 텐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바이러스 후두염이나 감기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분하지는 않고 이제 환자들이 정상으로 대부분 그걸 하죠. 발열과 뭐 발열이 있냐 없냐, 전신 증상이 있냐 없냐.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대표적인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이잖아요.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이냐, 아니면 세균 감염이냐, 아니면 알레르기 비염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환자들이 증상을 토대로 발열이 있느냐, 전신 증상이 있느냐, 그 침범한 부위가 어디냐, 그래서 콧물을 동반하는 인후통이냐, 콧물 없이 그냥 인후통만 있느냐, 이런 데 따라서도 바이러스의 종류도 다릅니다. 뭐 콧물을 주로 유발하는 인후염 바이러스가 있고, 콧물은 일으키지 않으면서 그냥 목만 침범하는 바이러스, 이렇게 종류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필드에서 환자를 볼 때는 이게 무슨 바이러스니까 이렇게 치료하자, 뭐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감기는 대증요법이라고 해서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감기는 약을 먹으면 일주일 걸리고요, 낫는데 약을 안 먹고 그냥 혼자서 치료하면 7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약을 먹고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열심히 치료를 하면 일주일 만에 낫는데, 약을 하나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면 7일 만에 낫거든요. 무슨 말인지 구분이 안 가지고, 이제 감기는 약을 먹고 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 다들 감기라는 바이러스 질환은 약으로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퍼포먼스,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자고 뭐 물을 많이 먹고 건조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 왜 병원에서 감기약은 왜 먹느냐? 아파 죽으면서 일주일 있는 거랑 약을 먹으면서 콧물도 덜 나오고 기침도 덜 하고 목도 덜 아프고 뭐 열도 많이 안 나면서 일주일 앓는 건 다른 문제죠.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대증요법이라고 하는 거는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지는 못하지만 바이러스가 가져오는 어떤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약을 씀으로 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숙주가 편안하고 식사도 잘하고 잠도 잘 자고 이렇게 하면 결국 숙주 자체의 퍼포먼스가 좋아지니까 면역력도 증가해서 보다 좀 더 후유증 없이 그 7일을 보내고 그 7일 이후에 다른 큰 문제 없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먹게 되는 겁니다. 막 열이 나고 밥을 제대로 못 먹고 기침을 하고 가래를 긁고 이렇게 일주일 지나다 보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다른 바이러스는 다 지나갔는데 그로 생기는 2차적인 뭐 충농증이 걸린다든가 아까 말한 중이염이 온다든가 하는 2차적인 감염이나 2차적인 그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남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기에는 제일 좋은 게 일찍 자고 손 잘 씻고 물 많이 먹고 가글링 자주 하고 이런 것들이 더 마스크 쓰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레몬 홍차님, 만성 비염 코에픽 같은 기기로 관리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나요? 코에픽이 뭐죠? 코에픽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코에픽이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코에픽이 어떤 거죠? 잠깐만요. 뭐 코에다가 뭘 하는 건가 본데 뭐 어떤 기계를 꼭 사용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코에픽이 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 알레르기 비염을 없애주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뭐 일단 뭐 제품이겠죠. 뭐 이렇게 저렇게 광고를 하겠지만 뭐 저걸 꼭 쓰실 필요는 없고 식염수 세척이나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자기가 알레르기 비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치료를 하면 되고요. 저런 종류 뭐 코에픽이니 저런 종류의 기계들은 엄청 많습니다. 뭐 다 뭐 어떻게 그게 나와 있냐면 뭐 의약 용품 뭐 기기 특허를 받았다. 뭐 이런 기기들이 엄청 많죠. 뭐 수만 가지입니다. 수만 가지. 만약에 저걸로 인해서 알러지 비염이 치료가 된다면 뭐 저게 굳이 광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저런 것들은 뭐 그렇게 저게 기대하지 말고 해서 내 코에 해만 끼치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저렇게 뭐 기계를 사서 돈을 들여서 하지 마시고 뭐 식염수 세척 잘하고 마스크 잘 쓰고 뭐 정확하게 일단 내가 만성 비염인지 알레르기 비염인지 진단부터 정확하게 받는 게 나아요. 뭐 저런 걸
돈 주고 사서 쓰는 것보다 그 시간에 병원에 가셔서 내가 진짜 뭐 알러지 비염인지 만성 비염인지 진짜 만성 비염이 맞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뭐 저렇게 코 속에 적외선 쬐고 하는 것보다 낫겠죠. 예. 뭐 참고 삼아 말하면 저는 뭐 알레르기 비염이 있지만 뭐 굳이 저런 걸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희 이비인후과 의사인데도 있고 저희 집 딸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요즘 뭐 저하고 오래 살다 보니 자기가 나한테 알러지 비염 옮지도 않는데 나 때문에 생겼다고는 하는데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뭐 저런 거 말고 저희 집에서 하는 거는 식염수 세척하고 코에 뿌리는 약 이 두 가지 사용합니다. 유튜브님 비중격 뼈는 보통 어떤 방법으로 교정하나요? 힘으로 밀고 자르는 방식인가요? 자 모양으로 많이 휘어 있으면 V자 모양으로 휘어 있으면 잘랐을 때 천공이 생기거나 I자로 똑바로 교정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예. 비중격 비염은 수술이 굉장히 아트입니다. 아트. 비중격 비염 수술은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는 천편일률적으로 뭐 어떻게 의사들한테 이제 가르치는 교과서에 보면 어떻게 뼈하고 살을 분리하고 어느 쪽에 라인을 넣어서 뭐를 잘라내고 어떤 식으로 하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그거는 이제 아주 클래식하게 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수술하고 뼈가 휘어 있는 모양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코뼈가 이렇게 있던 게 뭐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휘게 될 때 이렇게 V자 모양으로 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중으로 이렇게 휘는 경우도 있고요. 앞은 똑바로 있고 뒤는 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수술하는 술자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수술만 계속 해본 사람은 갑자기 이렇게 휘어 있는 것들을 수술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물론 교과서나 이런 의사들 그거에는 다 뭐 어떤 식으로 하라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뭐 이 방송에서 제가 이걸 어떻게 술식을 여러분들이 직접 수술을 직접 하실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교육을 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V자망으로 많이 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휘어 있게 되면 이 점막을 드러낼 때 점막이 찢어지기가 쉬워서 점막이 찢어지면 이제 비중격 천공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많이 휘어 있고 이제 많이 접혀 있는 경우에 수술할 때 비중격 천공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케이스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수술하다가 찢어지거나 하면은 다른 인조 파시아라고 하는데 근육막 같은 걸 대서 천공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휘어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냐에 따라서 수술하는 방법, 그리고 위치나 이런 데서 다 달라진다. 그리고 많이 휘어 있거나 복잡하게 휘어 있을수록 뭐 수술 과정에서 점막이 찢어질 수 있으니까 천공이 생길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그럴 때 이제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죠. 만약에 천공이 앞쪽에서 생기면 굉장히 불편하지만 코 뒤쪽에 생기는 천공은 그렇게 환자들한테 큰 생활에 불편함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뭐 천공이 생기더라도 이 완벽한 교정을 하는 게 환자가 더 숨 쉬는데 이로울 것 같으면 천공이 생기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앞쪽에 있는 이걸 휘어 있는 이 뼈를 정확하게 교정하게 되면은 천공이 생길 확률이 높다 그러면 100% 교정을 안 하고 천공을 피하는 쪽으로 약간의 뼈가 휜 걸 남기는 상태에서 천공을 피하는 쪽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이득이 되느냐를 놓고 그때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런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타쿠님. 역류성 후두염으로 위산분비 억제제를 4, 5년 정도 먹고 계시다. 6개월 복용하고 2개월 쉬고 다시 6개월 복용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위산분비 억제제를 보통 6개월 정도 먹게 돼 있는데 제가 오따꾸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류성 후두염이라는 병 자체는 위산이 역류를 해서 이 후두 쪽에 걸 붓게 만들고 이물감을 유발하는 병이잖아요. 그럼 이 위산이 역류가 되는 이유는 이 식도의 관략근이 느슨해져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위산 분비 억제제를 쓰는 이유는 위산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위산을 많이 안 만들어내게 되면 역류가 올라왔을 때도 자극을 덜 주니까 그걸 먹는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럼
계속 이게 식도 관략근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위산이 자꾸 역류되는 상황을 내버려 둔 채로 위산만 억제하는 거는 도움이 될까요? 예, 그래서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 치료의 근본적인 목적은 위산을 억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위산 억제제를 먹는 6개월 정도 동안에 어떻게든 하부 식도 관략근이 느슨해지는 걸 막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부 식도 관략근이 느슨해지는 걸 막아주는 게 뭐냐? 예? 그러니까 위를 그러니까 어떻게 될 때 하부 식도 관략근이 느슨해지고 역류가 잘 일어나느냐? 그건 아시다시피 카페인을 섭취한다든가 밥 먹자마자 눕는다든가 밀가루나 같은 글루텐 음식을 많이 먹는다. 그다음에 소화가 잘 안 되는 과식을 한다든가 식사가 불규칙하다든가 밤늦게 먹는 야식을 한다든가 뭐 커피나 그런 카페인 섭취 그다음 말씀드렸고 술, 담배, 음주와 흡연 그다음에 너무 기름진 음식 같은 걸 과식한다든가 급하게 먹는 이런 것들이 이제 위산이 역류되는 밥 먹자마자 바로 눕는다. 이런 경우 이제 위산이 역류되는 습관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역류되는 습관을 안 하게 되면 하부식도 관략근이 단단해지고 그래서 이 하부식도 관략근이 위에서 올라오는 물질을 못 올라가게 꽉 잘 잡아준다면 위산 억제제를 굳이 먹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반대로 주구장창 위산 억제제만 먹고 이 관략근이 느슨해진 걸 그대로 내버려준다. 위산 억제제를 먹으니까 난 괜찮으니까 뭐 술도 마음대로 먹고 식사도 마음대로 하고 카페인도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계속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니까. 그래서 오따꾸님이 이제 4, 5년 정도면 꽤 오래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이 역류성 인후두염은 굉장히 나쁜 병이냐? 그렇진 않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게 느끼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역류성 인후두염을 평생 죽을 때까지 약 한 번 안 먹고 그냥 이러면서 살고 죽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자기가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크게 불편해 안 하고 우리 주변에 뭐 전철 같은 데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이게 전부 다 역류성 인후두염 환자거든요. 불편한 줄 몰라요. 가래라고 알고 그냥 가래가 좀 끓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 놔두면 그게 큰 병이 되냐? 전혀 그렇지 않다. 근데 반면에 조금이라도 위산이 올라오면 막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답해서 죽을 것 같고 내가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못 살겠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약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따꾸님도 지내보시다가 적절하게 그런 관리를 하시다가 사람이 어떻게 또 술도 안 먹고 커피도 한 잔 안 마시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살다가 이제 보면 또 그런 걸 먹게 되면 먹고 나면 또 좀 심해진단 말이죠. 사람마다 내가 특별히 더 영향을 받는 게 있어. 어떤 사람은 술만 먹으면 더 심해지고 나는 커피는 좀 먹어도 괜찮더라. 아니면 나는 커피는 진짜 안 된다. 카페인을 먹었다 그러면 직방이더라. 술은 난 먹어도 좀 괜찮더라.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내보시면 특별히 뭐가 더 나를 괴롭게 만들고 뭐는 그래도 좀 덜하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그런 것들을 환자분이 살아가는 생활에 불편하지 않은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요번에는 내가 이걸 좀 술을 많이 먹었더니 이렇게 됐으니까 술 좀 끊고 역류성 인후두염 약을 좀 착실하게 좀 며칠 먹어야겠다. 그렇게 하고 생활 습관을 조심하니까 좀 나아지더라.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 나가시라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뭐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자, 레몬 홍차님 식사 후 후비료 증상인데 그냥 놔둬도 되나요? 식후에 후비료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보통 자극적인 식사를 하시거나 너무 뜨거운 음식 먹고 보면 콧물이 막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이제 뭐 매운 거 이런 거 먹으면 우리 자극적인 걸 먹으면 또 콧물 같은 게 많이 나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보통 우리가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으면 이제 후유류 증상이 잘 생겨요. 물론 그럴 땐 앞으로도 콧물이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레몬 홍차님이 앞으로는 콧물이 안 나고 목 뒤로만 자꾸 넘어간다 그러면 그게 진짜 후비루 증상인지 앞서 제가 어느 분한테 금방 말한 역류성 인후두염. 역류성 인후두염이 보통 식후에 조금 악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급하게 밥을 먹고 나서나 이럴 때 이제 역류성 인후두염이 목에 뭐가 걸린 것 같고 간질간질하고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어떤 분들은 후비루 증상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몬 홍차님은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진짜 후비루 증상이 맞는지 아니면 역류성 인후두염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생활정보님 왼쪽 아래 잇몸에 벼룩치처럼 튀어나와 있다겠죠?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고
잇몸에 뾰루지처럼 튀어나와 있다는 게 뭐가 왼 아래 잇몸에 뭐가 나와 있으신 모양인데 뭐 만약에 잇몸에 염증이 생기시면 그럴 수 있겠죠. 치과 진료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이빨의 뿌리 쪽에 염증이 생거나 이제 썩어 있거나 감염이 되면 이제 거기 이렇게 이빨 뿌리 쪽에 이렇게 튀어나와서 잇몸에 이렇게 빨갛게 뭐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보통 잇몸 안쪽에 이빨 안쪽에 치주염 이런 거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치과 의사가 아니라 정확하게 모르지만 뽀루지처럼 튀어나와 있으면 일단 치과 진료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쪽 이빨이 썩어 있거나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영돈님, 원장님 저는 샤워 후에 귓바퀴 주변을 휴지로 물기 제거하는데 이런 행동을 안 하는 게 나을까요? 귓바퀴 주변을 휴지로 닦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도 합니다. 예, 저 귀 뒤쪽하고 귀 이렇게 이런 데는 다 저도 닦아냅니다. 이게 여기는 이 계곡이 많잖아요. 접혀 있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기름기가 있는 체질이라서 이런 데는 제가 잘 닦습니다. 귓바퀴는 잘 닦아주는 게 좋은데요. 귓구멍 안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귓바퀴나 귀 뒤쪽 이런 접혀 있는 살 부분이나 이런 때는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이제 특유의 뭐 피지종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분비물 같은 게 있죠.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채취라고 하는데 그게 제일 많이 나는 곳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쪽은 깨끗하게 하시는 게 좋은데 뭐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팍팍 문지르거나 이렇게 스크래치가 날 정도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그렇게 하시고 대신에 귓구멍 안쪽은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귓구멍 안쪽을 손대게 되면 이게 밀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만 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휴지로 물기 제거하는 거 괜찮죠? 타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휴지는 뭐 이 휴지 찌꺼기 같은 게 묻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휴지를 닦거나 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휴지는 쓰면 요즘 휴지들은 옛날 휴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휴지는 막 이렇게 보풀이라고 하나요? 그게 너무 잘 이렇게 벗겨져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닦다가 잘못하면 그 휴지 찌꺼기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더 나쁜 경우가 많아서 저는 휴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님, 예. 인후염을 동네 내과에서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반화를 처방한 대로 먹다가 좋아져서 병원을 안 가고 사문에서 목이 아프고 목소리가 이상해져서 근처 이비인후과에 가니 후두에 염증이 왔다고 해서 닷새 항생제 사용을 3일 처방받았다. 천식이 있으면 이렇게 감기를 자주 걸리나요? 덜 걸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네, 이건 뭐 감기가 자주 걸리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인후염을 동네 내과에서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반화로 처방을 받아서 드셨잖아요. 거의 며칠 먹었는지가 중요한데 아까 제가 일반적인 목감기가 일주일 정도 간다고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보통은 이렇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 같은 게 이제 오피스타운에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 한참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바쁘잖아요. 병원에 올 시간도 자주 없고 뭐 점심시간에 오기도 눈치 보이고 뭐 이러니까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보통 오시면 한 3일에서 5일 정도 약을 처방받아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3일 정도 먹으면 목도 안 아프고 이제 나은 것 같아서 약을 한 번 더 오라 그러지만 안 가게 되죠. 보통 3일 정도 먹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안 먹으면 그날까지는 목이 안 아프고 해서 마치 다 나은 것 같은데 하루 정도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목이 살살 간질간질하고 또 가래가 끓고 목소리가 이상해지고 기침을 나게. 그래 가보면은 이제 다시 후두염이 아직 후두염이 있다. 다른 이야기를 하죠. 한쪽은 인후염이라고 하고 한쪽은 후두염이라고 그러면 내가 인후염도 걸리고 후두염도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인후염이라는 거는 어디라고 성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남에 불이 났다. 성남에 불이 나면은 성남 안에는 분당도 있고 그죠? 있잖아요. 분당 1동도 있고 분당 2동도 있고 그러니까 후두 인후는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후염이라면 인두염도 있고 후두염도 있을 때 그 인후 쪽을 합쳐서 인후염이라고 합니다. 그럼 후두에만 염증이 있으면 후두염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의사들이 이제 환자들한테 정확하게 해부학적 위치를 가리켜서 이거는 편도염, 이건 인두염, 이건 후두염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이제 인후염입니다. 뭐 목감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등진 송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같은 종류의 병이 이제
다시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거고 미처 그 앞전에 그게 다 안 나은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넘어갔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식이 있으면 이렇게 감기를 자주 걸린다기보다는 감기가 잘 걸리는 시즌이 있다. 시즌 날이 있고 때가 있다. 내 나이에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뭐 감기 한 번 없이 1년, 2년을 지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걸핏하면 감기가 걸릴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인제 뭐 굉장히 내가 일이 바쁘고 잠을 못 자고 전반적으로 많이 인제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는 누구나 모든 사람이 잘 아프죠. 감기뿐만 아니라 뭐 몸도 다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근육통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런 시즌이 있어서 그런 거죠. 천식이 있으시면 감기를 자주 걸린다기보다는 감기의 후유증이 오래갑니다. 천식이 있는 분들은 감기 자체가 기관지나 이런 쪽에 또 염증을 불러일으키니까 천식이 있는 사람들은 안 그래도 기관지가 안 좋은데 더 천식 증상이나 이런 게 생기고 감기 끝에 생기는 기침이나 이런 후유증이 오래간다는 거죠. 예, 그럴 수 있지만 감기 자체가 자주 걸릴 수도 어떻게 보면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그 좌우하는 게 생활 습관이나 환경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줄 거다. 덜 걸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늘 말씀드린 대로 천식이 있다 그러면 천식 치료를 기본적인 자기 베이스가 되는 천식 관리를 항상 스테이블하게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천식은. 그다음에 인제 어떻게 하면 내가 자주 감기에 이완되느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뭐 나는 뭐 바깥에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뭐 찬바람만 불면은 감기가 꼭 걸린다. 나는 찬 데 나가서 뭐 그 목욕하다가 뭐 바람을 잘못 한번 쐬면 그 감기가 잘 걸린다. 뭐 사람마다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기가 한번 걸렸어 약을 먹거나 할 때는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 충분히 약물 치료도 약물 치료지만 후유증 관리 그다음에 나머지 남아 있는 그 후유증을 끝까지 잘 관리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커뮤니티님, 커뮤니티 아주 내용이 긴데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도 편도가 큰 편이다. 얼마 전부터 뭔가 삼킬 때마다 기분 나쁜 냄새가 나서 편도 결석이 있는지 살펴보느라 보고 있는 와중에 어제 오랜만에 목 안을 봤는데 왼쪽 편도가 오른쪽보다 확실히 커져 있고 편도 결석이 보여서 면봉으로 살짝 눌러서 빼냈다고 하시네요. 결석 크기는 커지지 않았고 빼낸 즉시 삼킬 때마다 났던 냄새는 많이 사라졌다. 편도 결석이 맞는 것 같은데요. 다만 통증 없이 왼쪽 편도만 단독으로 커져 있던 게 좀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크기는 줄어들지 않고 지속되고 있고 양쪽 편도 눌러보면 딱딱하지 않고 말랑말랑하고 부드럽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통증 없이 한쪽만 부어있는 편도는 암일 수도 있다. 림프종일 수도 있다. 이런 글이 있어서 걱정이 된다고 하시네요. 목에 멍울도 없고 뭐 외관상 부어 있지 않은데 편도에 의심할 만한 문제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루에 환자를 100명 보면 편도를 100개를 봅니다. 뭐 특별하게 귀 아픈 사람이 아니면 목을 같이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평균적으로 편도 크기가 양쪽이 비슷한 경우가 뭐 한 50%? 60%, 70% 되겠네요. 7대3, 6대4, 7대3 정도 됩니다. 완전 똑같은 경우보다 눈에 띄게 차이 나는 경우가 한 10명 중에 한 2명? 자세히 보면 살짝 차이 날 게 한 3, 4명이겠죠. 그러니까 거의 완전 똑같은 사람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아마 이 커뮤니티님이 말씀하시는 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겠죠. 근데 뭐 대략 한 6대4 비율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완전히 차이 난다. 특히 이 목젖을 중심으로 중앙을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뭐 염증이 있거나 이런 걸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젖을 중심으로 편도가 반대쪽으로 넘어갈 정도로 커져 있다. 이러면 걱정을 하고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커뮤니티님이 담배를 태십니까? 술, 담배를 많이 하십니까? 술, 담배를 많이 한다면 편도암이나 이런 걸 걱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술, 담배를 전혀 안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편도암은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 생길 수도 있지만 림프종 같은 거. 근데 림프종이 있다면 외부에서 목 멍울도 만질질 거고 또 뭐 그 사이에 그렇게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생기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은 좀 떨어지고요. 지금 가능성은 그냥 단순히 편도가 한쪽보다 더 큰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의 양쪽 크기가 똑같은 사람보다는 크기가 다른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건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지금 제가 굳이 말씀드린다면 자꾸 뭐 편도 결석을 빼낸다고 뭐 바늘로 찌르거나 이쑤시개로 넣고 뭐 자꾸 누르고 빼고 이런 행위를 하는 거는 편도에 좋지는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자극을 주고 염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별로 안 좋거든요. 술, 담배가 왜 편도암을 잘 일으키냐 하면 술이나 담배가 자꾸 가서 이리테이션, 자극을 주거든요. 자극을 주게 되면은 껍질이 벗겨지거나 새롭게 세포를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계속 공장이 제품을 만들다 보면 잘못된 제품이 나올 수 있잖아요. 불량품이 나올 수 있고 그게 이제 암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술, 담배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우리 치주암, 구강내 궤양 같은 게 잘 생기는, 왜냐면 이빨을 치료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잇몸이나 이런 데 구강암이 잘 걸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술, 담배를 안 하는데 이빨 치료를 잘 안 해가지고 계속 잇몸이 피나고 하는 걸 내버려 두면 구강암이 생길 수도 있고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자극이 되고 새롭게 새 세포가 올라와야 되는 일을 만들어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막 뭐 이쑤시개 넣어서 피나도록 긁어내고 막 결석을 강제로 빼내려고 하는 건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권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뭐 술, 담배 안 하신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그다음 2번님, 저는 호주에 살고 있고 3주 전에 갑자기 돌발성 난청이 오셨다고 하네요. 3주 전에 바로 응급실 가서 1시간 만에 스테로이드 약 먹고 그날 돌발성 난청 치다. 그래도 빨리 그 응급실 가셔서 치료를 받으셨네요. 호주는 아주 그래도 진료가 잘 돼 있나 보네요. 오른쪽 귀가 90데시벨 음전달 0이 나왔다. 완전히 심하게 오셨네.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 호주는 바로 전문의를 볼 수가 없어서 5일 후 큰 병원에서 전문의 만나서 3주 동안 고목 주사를 3번 맞았다. 조금 더 맞았어야 될 것 같은, 보통 한 5번 정도 맞죠. 우리나라 같으면 일주일에 한 2번씩 해서 한 2주에 걸쳐 맞습니다. 효과가 좋았다. 좋겠죠. 고막 주사는 그래도 효과가 있는 편이니까. 오른쪽 귀가 이젠 귀 속에 무엇인가 넣어도 들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오른쪽 귀가 이젠 귀 속에 무엇인가 넣어도 들리더라고요. 뭘 넣어도 들린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다 치고, 마지막 주사 맞은 뒤 그 다음날 다른 큰 병원에서 고압산소 치료도 하셨습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네요. 처음 치료 후부터 멀쩡하던 왼쪽 귀가 잠깐만요. 처음 치료 후부터 멀쩡하던 왼쪽 귀가 멍멍해지면서 소리가 울리고 조금만 소음이 있어도 안 들린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문제가 아니었나요? 오른쪽 귀가 90데시벨이었는데 처음 치료를 하고 나서 왼쪽 귀가 멍멍해졌다는, 새롭게 왼쪽 귀가 다시 멍멍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다음날 치료받기 전에 의사분에게 멍멍하고 귀가 좀 아프다 해서 귀환을 보셨는데 멀쩡하다고 했다. 다시 치료받고 후에 계속 멍멍해서 간단한 청력 검사를 했는데 정상이라고 나왔다. 먹먹하면 좋아지지 않고 소리가 들을 때 가끔 아프기도 합니다. 고압산소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나요? 고압산소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는 거는 지금 오른쪽 귀가 데시벨이 몇 데시벨이 나오냐가 중요하죠. 처음 90데시벨까지 소리가, 90데시벨 하면 거의 지금 완전 농이거든요. 완전 안 들린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다행히 근데 고막 주사를 3번에 걸쳐서 맞아서 많이 좋아지셨다고 했고, 근데 많이 좋아졌는데 고압산소 치료를 했다는 거는 그 좋아진 정도가 90대에서 뭐 좋아졌다 그래도 한 60, 70 아직까지 반대쪽 귀보다 많이 못했겠죠. 그래서 고압산소 치료를 했을 겁니다. 근데 고압산소 치료를 처음 하니까 멀쩡하던 왼쪽 귀가 멍멍했다는 거죠. 고압산소 치료를 하게 되면 반대쪽 귀가 멍멍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뒤로 검사한 청력이 정상이었으니까 문제는 없었을 텐데, 그러면 이 고압산소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냐는 거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제가 환자분 청력 검사
청력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 담당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계속 고압산소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냐? 나는 지금 고압산소 치료에 이쪽이 너무 멍멍하다. 정상이라고 하지만 혹시 이 고압산소 치료를 계속하게 되면 이쪽이 좋아지는 것보다 혹시 이쪽이 나빠질 확률이 있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설명을 받으시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쪽 귀가 좋아질 여지가 얼마나 있느냐. 고압산소 치료를 계속 받으면 얼마나 좋아질 여지가 있고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고압산소 치료를 안 받은 상태로 내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고압산소 치료를 계속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인님 70대이신데 이유가 없이 고막이 나갔답니다. 왜 그런지요? 지금 병원 다니고 있습니다. 고막이 나갔다는 건 고막에 구멍이 났다는 이야기신가요? 아, 예. 보통 70대나 이제 70대, 80대 요즘 이제 나이가 드신 이제 어르신 분들 중에는 중이염이나 이런 것들을 치료를 안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요즘 나이 40, 50대만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조금만 뭐 감기가 걸리거나 하면 일찍 이비인후과 다니고 귀도 괜찮은지 다 같이 봤기 때문에 감기가 걸리거나 했을 때 중이염을 빨리빨리 치료하고 한 세대였지만 이제 우리 70대, 뭐 80대, 60대 후반 이런 데는 이제 이런 나이 분들은 뭐 사실 그 감기 치료하는데 중이염이나 이런 치료까지는 잘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라든가 젊었을 때부터 귀가 좀 안 좋았던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보면 막 이미 중이염을 많이 알았던 상황인 경우가 많고 또 고막에 염증이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송영희 님이 그 지금 현재 고막이 나갔다는 게 고막 안쪽에서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나오고 청력이 떨어지고 귀가 멍멍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건 이제 중이염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나이가 70대까지는 수술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면. 그렇지 않고 약물 치료로 충분하다 그러면 약물 치료 보통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하거든요. 항생제하고 소염제 같은 거를 먹으면서 치료를 하다 보면 만성 중이염이 아니라면 수술이 필요한 중이염이 아니라면 약물 치료와 소독하고 이렇게 하면 대부분 고막은 재생이 되기 때문에 재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만성 중이염이다. 올해 젊었을 때부터 한 60대, 50대부터 생긴 이 고막이 이미 그때 뭐 염증으로 이미 녹아버렸다. 그래서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로 밖에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인지를 제가 지금 잘 모르겠네요. 네, 서춘희님,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달팽이관이 이상이 있어서 어지럽다 못해 토하고 너무 고생했는데 검사하고 붙어 놓았으니까 눕지 말고 앉아만 있고 고개 숙이면 안 된다는데 며칠이나 걸리는지요? 검사하고 붙어 나왔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석증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팽이 간의 이상이 아니라 세방고리 간에 이석증이 있어서 그걸 이제 토하고 하신 걸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요걸 이렇게 제 위치로 돌멩이를 넣어주는 걸 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고개를 너무 이렇게 숙이거나 고개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다시 돌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건데 보통은 제대로만 들어갔다 그러면 별 문제 없이 재발을 하지 않지만 만약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치료가 제대로 안 됐다든가 아니면 서춘희 님이 골다공증이나 칼슘 부족 이런 게 있으시면 다시 이석이 빠스라져서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만 눕거나 이런 것들을 피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골다공증, 뭐 비타민 D 부족 이런 것들을 개선하셔야 됩니다. 칼슘 부족, 비타민 D 부족 이런 걸 개선하셔야지 그 이석증이 재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조심하시면 대부분 제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일주일 안에 다시 막 이렇게 움직이면 어지럽고 하면 다시 이석증이 제대로 그 돌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병원 가셔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김지영님, 지난달에 감기가 걸려서 인후통, 가래, 콧물로 약물요법으로 치료하다가 낫지 않아서 항생제 처방을 받아 복용했다. 기침 열은 없는데 가래가 조금 나오고 있고 후각이 없다. 지금 멀리 이비인후과 병원으로 내방 중이다. 후각을 찾을 수 있나요? 감기로 인한 것인가요? 예, 뭐
감기 때문이겠죠. 대표적으로 감기가 후각을 잃게 하는 원인 중에 한 가지긴 합니다. 감기로 인해서 후각을 잃는 사람이 뭐 전체 후각 소실 환자의 한 10%에서 10%? 100명 중에 1명에서 10명. 정확한 통계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그 정도 됩니다. 감기로 인해서 후각을 잃는 케이스가 좀 있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코로나도 일종의 뭐 감기라면 감기 호흡기 바이러스니까. 코로나 걸리고 나서 왜 후각을 잃잖아요. 잠시 후각을 잃었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영원히 코로나 앓고 나서 후각을 영원히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로 인해서 보통 후각 소실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가느냐. 뭐 보통 한 감기가 없어지고 나서 1-2주 안에 다시 후각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전혀 냄새가 안 난다 이러면은 이제 빨리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진짜 후각이 완전히 사라진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냄새가 남아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은데, 커피 같은 경우에 이제 커피 같은 경우에 커피 향이 제대로 나냐 안 나냐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후각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고 안 좋다 그러면 병원 가셔서 코 상태를 확인하시고 빨리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죠. 이비인후과 지금 다니고 계시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일시적으로 감기로 인해서 생긴 후각 소실이면 감기가 좋아지면서 1-2주 안에 다시 코가 막힌 게 뚫어지고 하면은 후각은 돌아온다. 그렇지만 아주 드물게 감기로 인해서 후각을 잃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후각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한 달 뒤에 가고 이러면 안 돼요. 보통 1-2주 안에 바로 안 돌아오면 바로 병원 가셔서 필요한 약물 치료를 하고 후각이 괜찮은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저렇게 놔뒀다가 그냥 후각을 잃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박가영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 비염으로 고생하다가 이젠 귀에 물이 찼다고 병원에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곧 금방 그 글자가 박가영님, 안녕하세요. 저 비염으로 고생하다가 이젠 귀에 물이 찼다고 병원에서 말씀하셨다. 물 들어있는 느낌이 들어서 많이 불편하다. 항생제 처방받아서 먹고는 있다.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귀도 잘 안 들리고 답답하네요. 보통 비염으로 고생하다 물이 차는 경우에는 어린애들, 이제 중이염을 잘 앓는 그 애기들한테, 유아들, 소아들한테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어른이 비염으로 고생하다 물이 차는 경우에는 그냥 좀처럼 보기 힘든데, 전에도 이런 적이 있고 자주 생기는 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한번 생긴 사람들이 잘 생기니까. 특히 뭐 알레르기 비염이나 이런 게 있거나 축농증을 오래 안 하면 생길 수 있고, 제 대표적인 게 잘못된 버릇이 이렇게 코를 들이마시는 거. 지나치게 세게 막힌 코를 뚫려고 세게 팍 풀다 보면 바람이 코로 안 나오고 뒤로 역류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멀쩡할 때는 괜찮은데 콧물이 많이 있고 뭐 누른 코가 나오고 코가 있는 상태에서 잘못해서 이렇게 세게 코를 풀어버리면 콧물이나 이런 염증이 귀로 역류를 해버려서 중이염이 잘 생기거든요. 그럼 귀가 멍멍해진다. 그래서 뭘 하면 안 되겠어요. 코를 들이마시거나 세게 푸는 게 안 좋아요. 그래서 코가 좋아지면 귀는 빨리 좋아집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코가 너무 막히지 않게, 콧물이 덜 나오게, 코가 건조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빨리 좋아지겠죠. 그래서 중이염은 항상 코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코가 좋아지면 중이염은 빨리 좋아집니다. 그래서 환자분도 비염을 관리를 평소에 자주 해주시면 중이염으로 넘어가는 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네. 낫는 것도 빨리 낫겠죠. 대부분 약물이 중이염 약은 중이염 단독으로만 약을 주는 게 아니라 코가 좋아지는 약을 같이 사용합니다. 서춘희님, 알레르기 비염을 시술해서 잘 견디는데 또 1년마다 시술을 합니다. 매년 해도 되는지요? 그게 무슨 말이죠? 알레르기 비염을 시술을 한다는 게 수술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정확한 말씀을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알레르기 비염 시술을 한다는 게 뭐 수술을 한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쩐데 뭐 하여튼 매년 1년마다 시술을 하신다고 하니 수술을 1년마다 하시는 건 아닐 테고 뭘 하시는지를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알레르기 비염 뭐를 매년 해도 되는지를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셔서 제가 답변을 하기가 좀 곤란한데, 알레르기 비염 수술을 매년 하실 필요는 없죠. 알레르기 비염은 수술로 좋아지는 병이 아니니까
수술은 뭐 도저히 뭐 약물 치료나 코에 뿌리는 약을 치료를 했는데도 점막이 너무 막혀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합병증이 있다. 환자가 너무 괴롭다. 이럴 때에는 수술을 하긴 하지만 매년 수술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매년 수술을 하면 못 견디죠, 사람이. 예, 그래서 뭐 수술인지 시술인지 어떤 시술을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MJ님, 원장님, 저는 오른쪽 귀에서 이명 소리가 나는데 제가 신경과 다니던 병원에서 약 3개월째 약을 먹고 있다. 차도가 없는데 이비인후과 가야 되나요? 또 치료가 되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자, 오른쪽 귀에서 이명이 났는데 이게 3개월 되셨잖아요. 그래서 신경과에서 이미 약을 먹고 있다 그러면 신경과에서도 이명에 관한 약물 치료를 했을 텐데 이게 만약에 이비인후과를 온다고 해서 차도가 있냐 없냐, 이거는 이제 MJ님이 만약에 저 이명이 청력하고 관계가 청력의 저하를 동반한 이명이면 이미 지금 3개월 이상 지났으니까 치료가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만약에 저게 한 달 안쪽에 청력이 떨어지면 생긴 문제라면 청력을 좋게 만들어서 이명을 줄여줄 수 있는데 만약에 저게 청력의 변화가 생긴 거라 그러면 좀 치료가 힘든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게 뭐 소음성 난청이나 이런 걸로 생겼는지 하여튼 청력 검사를 해보셨는데 일단 이비인후과는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 치료를 이비인후과를 안 하고 바로 신경과에서 치료를 하진 않거든요. 보통 이비인후과에 가서 청력 저하나 이런 게 동반됐는지를 확인하시고 보통 이비인후과에서 치료하다 안 되면 그때 신경과를 가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귀의 문제가 아니고 뇌나 이런 쪽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비인후과를 안 가셨다 그러면 이비인후과를 가보셔야 되고요. 치료가 될지 안 될지는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에 저게 그냥 단순한 스트레스나 뭐 수면 부족 이런 걸로 생긴 일시적인 이명이라 그러면 보통 뭐 한 3, 4개월 약 먹다가 오면 유야무야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이비인후과 가서 청력 검사 하시고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이건 뭐 꼭 어디 큰 병원 가실 필요는 없고요. 먼저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기본적인 청력 검사 해서 청력의 저하가 동반된 이명이냐 아니냐 그런 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차례 스텝을 밟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ACT님, 비용종이 꽉 찼다고 하네요. 냄새도 못 맡고 있습니다. 비용종이 꽉 차면 후각 기능이 떨어지죠. 냄새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비용종은 수술에도 2, 3년 안에 거리 100% 재발하고 한다는데 수술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2, 3년 안에 거의 100% 재발한다는 거는 제가 금시초문인데 뭐 예를 들어서 비용종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환자분이 엘러지나 뭐 알러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소염제 같은데 알러지가 있는 그런 그 천식, 알레르기 비염, 그다음에 그 비스테로이드성 진통 소염제에 알레르기가 있고 그런 다음에 비용종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증후군이기 때문에 거의 100% 재발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생기는 그냥 일시적인 간 쪽에 그 부비동염으로 인한 비용종이라 그러면 수술을 해서 재발하는 확률이 100%는 아닌데요. 보통 한 5년 안에 재발하는 확률이 한 40% 정도 되는데 5년 안에 재발하더라도 코 안에 냄새도 못 맡으면서 누른 코가 나오고 코맹맹이 소리를 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수술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수술을 하고 뭐 비용종을 일단 없앤 다음에 식염수 세척하고 코에 뿌린 약으로 관리하면서 사시는 게 어차피 이게 재발을 하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내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샤워를 매일 하는데 이빨도 매일 닦는데 어차피 내일 밥 먹고 나면 이빨에 또 뭐 음식물이 낄 텐데 뭐 굳이 내가 오늘 이빨을 왜 닦아 하고 똑같은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뭐 어차피 재발한다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한다.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해도 어차피 재발하는 경우는 의사들이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수술을 하고
다시 재발하게 되면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요즘 같은 세상에 뭐 견디기 힘들죠, 환자들한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술하지 말고 약물 치료를 하자." 아니면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의사들이 "수술하자." 그러고 "이건 수술해 가지고 뭐 하자." 그러면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100% 재발하는 그런 용종이 있습니다. ACT 님이 그런 용종에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진 않다. 자, 마지막, 그래서 한번 일단 그 수술하는 병원에 가셔서 한번 그 문제를 상의를 하셔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기론님 님. 5세 아기가 감기 걸리고 부비동염이 와서 이런저런 항생제 바뀌어가면서 항생제를 한 달 가까이 먹고 나은 듯 하다가 약 끊고 3일 뒤에 다시 감기 증상이 나타나니 2달이 되도록 새벽에 기침하는데 병원에서는 비염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기들은 축농증이 나은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예, 저런 애들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병원은 삼성동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 어른들 환자만 보고 애기들이 거의 안 보죠, 애기들 환자들은. 근데 제가 처음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되고 나서 처음 개업한 곳은 이제 그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애기들 환자를 엄청 봤죠. 그때 뭐 하루에 저희 병원에 한 450명까지 환자가 온 적이 있었는데, 애기들 막 한 200명씩 하루에, 제가 2명이 있었으니까 200명씩 애기들을 봤었는데, 그중에 보면 매일 약을 하루도 안 빠지고 한 달 내내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아주 드물긴 했지만. 근데 걔를 보면 미칠 것 같아요. 애는 막 괴로워하는데 약을 줘도 콧물이 이제 더 안 나올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콧물을 안 나오게 만들어 놨는데 걔가 일주일 뒤에 다시 또 병원에 와요. 약을 끊고 얼마 안 돼서. 그럼 거의 미치죠. 미칩니다. 스트레스가 막 이만큼 됩니다. 엄마 얼굴 보기도 그렇고.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참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그러니까 본인은 말을 못 하니까 부모님은 얼마나 더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알러지가 있습니다. 알러지가 있고 아데노이드가 나쁜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 애들 같은 경우에 이때는 부비동염이라고 하기 힘듭니다. 5세 때는 이 상악동이 많이 안 자라 있기 때문에 비염하고 부비동염이 같은 거예요. 저 때는 비염이 생기면 부비동도 같이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벽에 기침하는 건 보나마나 그 부비동염, 비염하고 부비동염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 환경 관리하고 알러지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알러지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환경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4, 5월 달 겨울철 이럴 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스크 꼭 씌우시고, 그다음에 그 항생제 치료를 할 때 마음이 약하게 먹다 안 먹다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충분히 노란 콧물, 누런 콧물 나오는 거는 확실하게 끊어질 때까지 약을 충분히 먹고, 그다음에 노란 콧물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도 알러지 치료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알러지 비염 치료를 충분히 해줘야지 부비동염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축농증이라기보다는 비염이 곧 얘들한테는 축농증하고 같은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염 자체가 축농증인 거죠, 얘들은. 어른들은 비염, 그다음 축농증 이런데, 애들은 여기하고 여기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비염이 생기면 바로 축농증이고, 축농증 자체가 비염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충분히 먹고 그다음에 그걸 해야 되죠. 뭐 제대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그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뭐 너무 급하게 대답을 해드리느라고 충분한 대답을 못한 경우가 많은데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또 한 달 뒤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들 잘 하시고 건강하게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